PPT 제가 만든 거니까 기획탈 좀 많이 올려주세요. 사고등학교 정치외교 포럼 진행을 맡은 김동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번 주제는 신냉전과 각국들의 이 이익입니다. 네, 저희 타임테이블입니다. 네, 저희 일단 12시에 지금 오프닝 시작하고 있고요. 12시 10분부터 1부 발표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시에 브레이크 타임 가지고 이제 2부 발표하고 그다음에 5시쯤에 끝내고 그다음에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수상을 좀 두 가지로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베스트 프레젠테이션으로 제일 좋은 발표를 하는 팀이고, 그다음 베스트 퀘스천으로 그다음에 제일 질 좋은 이 질문을 한 팀들에게 수상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상을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의 투표도 가미되지만 이 전문적인 지식들의 피어나는 가에서 저희가 게스트 안녕하십니까. 용인 외대부고 정치외교 동아리 디플로마스의 부장 이건희 한도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전국 17개도 210명의 학생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본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매 준비 과정에서 애써주신 각 학교 동아리 부장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여기 모인 210명의 정치, 외교 꿈나무들의 롤모델로서 자리를 빛내주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이슈에 대해 통찰력 있게 인식하고 미래 세대 정치 주체로서의 시각을 키워나가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본 포럼은 전국 특목 자사고등학교에서 정치, 외교적 현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아리를 조직한 우리 모두가 주도하여 완성된 포럼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저희는 올 여름 참가 동아리 모집에 착수하여 지난 5개월간 부족함 없는 포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참가 동아리 모집 시작부터 어떻게 하면 가장 만족스러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왔습니다. 뜻하지 않게 중간 과정에서 포럼 주최교가 변경되었지만 급작스레 발생한 공백을 관록과 이해로 채워주신 부산국제고등학교 3학년 김동균 부장님께도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포럼의 대주제는 신냉전과 국가 간 이해 관계로 선정하였습니다. 과거 미소 단일 대립 구도였던 냉전 시대와는 다르게 수많은 국가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복합적인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신냉전 시대를 맞이하여 각각의 신냉전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국가들 간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포럼의 주요 주제를 신냉전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고교의 동아리별로 소주제를 선정하여 주제에 대해 다방면의 의견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전국 특목 자사고교연합 정치외교 포럼은 작년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와 외교는 민주사회의 근간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 생각됩니다. 매 순간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발맞추어 그리고 혼란스러운 현 정세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가장 바람직하고 또 이상적인 정치와 외교에 대해 고찰하는 것은 단연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본 포럼이 단순히 일회성 개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하여 나아갈 전국의 특목 또 자사고교 정치외교 동아리의 학생들이 국제적인 비전과 보다 더 나은 통찰력을 기를 수 있는 귀한 행사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신냉전과 현재 대한민국 외교가 취해야 할 방향성을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 이 대립의 중심에서 균형 잡힌 외교적 선택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대한민국 수출 의존도 37.5%, 수입 의존도 31.3%로 주요 20개국, 즉 G20에서 수출입 의존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적인 대외 의존도는 엄청난 긴장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특정 분야의 부진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효과를 특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휴전국인 만큼 주한미군은 한국의 안보 향상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제당선으로 인한 주한미군 철수 압박이 가세되고 있으며 2022년 한중 수교 최초 적자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기조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신냉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미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 위협 지수,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오물 분전, 북핵 문제까지 모든 도발이 한반도에 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으며 점점 도발 건수 및 종류가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외교가 취해야 할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냉전과 신냉전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요. 먼저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냉전이라 함은 양극 체제에서 두 국가가 무력 군사적 직접적 분쟁 없이 헤게모니를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시대를 냉전이라고 뜻합니다. 냉전 시대의 긴장 완화를 의미하는 대탕트는 냉전 체제를 형성한 미국과 소련이 상호 생존을 위해 협력의 길을 모색했던 중요한 국면입니다. 이 양국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국가 내부의 정치 또 경제적 상황 때문에 대탕트를 맞이했습니다. 대탕트는 여러 주요 사건과 협정을 통해 구체화되었습니다. 먼저 1972년 전략무기 제한 협정, 즉 Strategic Arms Limitation Text (SALT가) 체결되면서 핵무기 확산을 제한하여 군사적 경쟁을 억제하며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1975년 체결된 유럽의 안전과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헬싱키 선언 역시 국제법상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 사이의 근본적 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상호 불신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탕트는 완전한 긴장의 틀에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한계가 명확했지만 대탕트는 냉전의 구조적 긴장을 완화하고 세계 평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중요한 외교적 전환점을 평가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사국의 김가입니다. 오늘은 신냉전과 냉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신냉전과 냉전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집니다. 60년대부터 70년대간 미소 간 대탕트는 최근 미중 간 긴장 완화 시도 그리고 외교적 긴장 관리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또한 과거 오일 쇼크와 현재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침체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을 초래하며 두 시대의 갈등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극단주의 세력, 예를 들면 IS나 탈레반과 같은 단체들이 양시기의 불안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냉전은 구냉전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냉전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 대립에 뿌리를 두었다면 신냉전은 실리주의에 기반한 갈등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또한 미소 양극 체제였던 구냉전과 달리 오늘날 신냉전은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등 여러 강대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극 체제로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학교 정책연구 동아리 폴리티카입니다. 구냉전 시기의 군사적 충돌은 직접적이고 규모가 컸으며 전통적인 전쟁이 중심이었습니다. 반면에 신냉전 시기에는 정보전이나 사이버전 같은 비군사적 대립이 중요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냉전 종식 후 미국, 중국, 러시아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긴장이 고조되는 신냉전 시대입니다. 신대탕트는 신냉전의 긴장 속에서도 특정 분야에서 협력과 긴장 완화를 추구하는 움직임을 뜻합니다. 저는 신대탕트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네 가지 전략을 제안합니다. 먼저 갈등 속에서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신뢰 구축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보건, 기술협력과 같은 비군사적 분야에서 강대국 간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AI와 반도체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강점을 활용해 국제협력을 이끄는 기술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한류를 적극 활용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문화 외교를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자주의 외교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자주의 외교는 국제협력의 틀 안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입니다. 한국은 UN, G20과 같은 다자기구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동북아와 글로벌 평화를 위한 협력체제를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친 신냉전 속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를 해야 할까요?
신냉전의 해소 방안 그리고 그 속에 한국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부터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지금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가들에게 손을 뻗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협력을 도모할 때 이를 이용하여 대중관계를 개선하고 북중러 진영을 와해시키고 이간질시키는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 그중 하나는 닉슨의 핑퐁 외교입니다. 닉슨의 핑퐁 외교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소련과 중국을 이간질해 소련 적중력을 견제했던 전략입니다. 또 다른 참고했던 외교 전략 같은 경우는 참여정부의 동북아 변형전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가 종속적 변수였던 상황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한국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부터 제시된 이론으로 동북아시아 내 간보 활동 완화가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을 약간 직잡기해서 이렇게 동북아 변제선이라는 약간 이 스스로만의 약간 제언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이론 같은 경우는 과거 핑퐁 외교처럼 갈등을 이용해서 새 북중러 간의 협력을 방해하고 그리고 정치적 이견 차이로 인해서 서로가 협력하지 못하게 해서 북중러 진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중국에게는 관계를 적극적 소통과 경제 정책들을 통해서 완화하고 북한과 러시아에게는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강경책을 이용하여서 한미를 이 신냉전 체제 속에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여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신냉전이라 불리는 새로운 국제적 긴장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전은 우리 사회가 처음 겪는 현상은 아닌데요. 과거에는 군냉전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냉전이 존재했죠. 이에 본 발표에서는 군냉전의 전개 과정을 신냉전과 비교 분석하여 두 시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냉전의 해소 가능성과 그 조건에 대해 탐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선 군냉전과 신냉전의 유사점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냉전과 신냉전은 군사적 대결과 대리전 양상에서 여러 유사점을 보입니다. 군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핵 군비 경쟁을 통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상호 확정 파괴 MED 전략은 양측의 핵무기 개발과 배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에 힘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신냉전에서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ICBM, SLBM, 전략 폭격기 개발과 같은 첨단 무기 체계에서 경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리전 양상에서도 두 냉전의 유사점이 두드러집니다. 군냉전 시기에는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간접적으로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한국 전쟁에서는 미국이 남한을 지원하며 공산주의 확산을 저해하려 했고 그리고 소련과 중국에서는 북한의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도 미국은 남베트남을 그리고 소련과 중국은 북베트남을 지원하며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되는 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신냉전에서도 이러한 대리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간접적인 대립으로 나타나며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무기를 제공하고 군사훈련을 지원하며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민병대를 활용하며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냉전과 신냉전은 군사적 대결과 대리전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통해서 유사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군냉전과 신냉전의 차이점입니다. 군냉전과 신냉전을 발단, 전개, 결말 과정으로 나누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발달입니다. 군냉전 시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 간 이념 차이가 냉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신냉전 시기에는 이념 대립이 아닌 경제와 기술 패권을 갖기 위한 경쟁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개입니다. 군냉전 시기에는 뚜렷한 대립구도와 눈에 보이는 견제가 특징입니다. 미국이 나토를 설립하고 소련은 이에 대응해 바르샤바 조약으로 각국의 동맹국들과 뚜렷한 경계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기구와 정책들을 이용해 유럽과 아시아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확산 경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신냉전 시기에는 다극적 체제에서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중요시한다는 점이 또 다른 요소로 작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갈등은 이념을 퍼뜨리는 식의 경쟁이 아닌 기술과 경제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결론 부분에서는 결과와 해소 과정에 집중했는데요. 먼저 군행전 시기에는 소련과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하면서 해소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냉전 시기에는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유지되나 종국의 한 나라가 힘을 잃어 붕괴하는 결말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렇듯 군행전과 신냉전의 전기 양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심오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군행전의 방식을 그대로 신냉전에 적용시키는 것은 자칫하면은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는 다소 위험한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냉전의 해소 가능성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신냉전 완화의 필수 조건으로 디리스킹적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아까 전에 명덕 외고 분들이나 다른 여러 학교 분들이 이 디리스킹 전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단순히 공급망 전략에 국한하지 않고 조금 나아가서 확장적으로 봐서 정책 설정 전반에 이 디리스킹적 관점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고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디리스킹 전략이란 본래는 탈위험 또는 위험 관리라는 의미로서 금융기관이 위험 관리를 위해 특정 분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지칭하는데요. 이는 국제 정치에서는 상대 진영과의 완전한 결별이 아닌 상대 진영의 리스크를 관리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개념입니다. 디리스킹 전략은 특히 경제 전략을 다룰 때 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공급망에서 적시성보다는 지속 가능성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부터의 회복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지정학 갈등 등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이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짐에 따라 효율성보다는 안전과 신뢰를 우선하게 되며 등장한 상대적으로 방어적인 개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리스킹 전략은 최근 유럽연합과 과거 바이든 정부가 강조해온 대중 접근법이기도 합니다. 2023년 이분이신데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분은 정책 연설에서 중국과의 분리가 아니라 경제적 의존도를 낮춰서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이 디리스킹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디리스킹적 관점은 2023년 발표된 EU의 첫 경제 안보 전략에서도 드러나는데 EU는 여기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는데요. 이는 중국을 직접 자극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실익과 안보를 확보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고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리스킹 전략은 온건한 위험 회피 전략으로 흑백 논리로 나뉘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디리스킹적 관점을 무역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적용시켰을 때 각국은 단순한 진영 간의 분리가 아닌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상생적이고 또 온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디리스킹 전략을 통해서 신냉전 시대의 일부 완화적 해소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기대입니다. 결론적으로 국내전을 통해서 신냉전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두 냉전이 동일한 이름 하에 전개되지만 그 양상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신냉전의 종결 가능성을 논할 때 군냉전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군행전과 같은 한쪽의 사실상 일반적인 승리보다는 지속적 경쟁이 현재의 체계에서는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단순한 종결이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디리스킹 전략과 같은 비공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채택해 관리 가능한 경제 상태로 전환하는 노력이 신냉전 해소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과천외고 바링크에서 신냉전과 헤게모니의 변화 양상에 대해 발표를 할 홍지민, 오예빈, 신지유, 이혜서입니다. 저희는 기존 헤게모니에 대한 분석, 개발도상국 지원에 따른 헤게모니 변화, 경제적, 군사적 헤게모니의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의 이해관계는 이렇습니다. 근 50년간 지속되어 온 역학적 관계는 미국과 서유럽 대 중국, 러시아의 구도인데요. 중국은 개혁한 이후에 서구권 국가의 경제적 밀착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러시아와 협력하는
그런 서포트 관계로 대립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신냉전 시대에 들어서는 중국이 일선에 나서 미국과 동아시아 친미 국가들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선택권 확대입니다. 중국의 지원을 받은 개발도상국들은 특정 강대국, 즉 미국에 의존하지 않으려 하며 다양한 자원을 통해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채 함정입니다. 중국의 대규모 대출은 처음에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부채 문제를 초래하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동호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기회와 정치적 부담입니다. 강대국과 협력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선택의 압박과 정치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패권 경쟁의 다양한 양상입니다. 현재 중국은 지원을 받는 국가의 세화 수준과 향상과 기존 유럽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에 따른 예상 결과는 친중 세력이 확대될 것이고 중국의 우세가 예상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현재 중국의 정책에 비추어 본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의 우호도가 높아져 패권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및 자원 패권 경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술 패권에서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일단 자원 패권에 대해서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 패권에서는 리튬과 석유를 중심으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미국은 아르헨티나 리튬 개발에 투자하고 중국은 칠레 리튬 광산 지분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석유 분야에서는 중국이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약화된 중동 입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 패권에서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AI 연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은 방대한 데이터량을 기반으로 AI 응용 기술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양국은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으로 미국은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중국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관세에서도 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와 무역 수지 흑자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관세는 위안화 절하를 유발하며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미중 패권 경쟁은 기술, 자원, 환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자주 국방이 가능한 한국과 일본 등에 관한 군비 축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다만 중국의 경우에는 2000년에 들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단행했죠. 또한 특히 대양 해군에 직접적인 투자를 감행하여서 현재 항공모함 3대를 갖고 있는 엄청난 해양 강국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중국의 해양 패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동아시아에서 예상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아시아판 나토의 출현 가능성인데요. 2020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이죠. 아시아판 나토의 설립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에 따라서 약간 흐지부지 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한 이시바 총리의 당선으로 인해서 재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군사적 측면에서의 패권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미국은 기존에는 세계 경찰로서 역할을 중시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다면 지역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만 강화하고 최소한의 중국 견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은 지속적인 군비 증강으로 동북아의 지역 패권국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그 자체로 주변국에게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시아 국가 연합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중국과 친미 국가 대 중국의 대립 관계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입니다. 미국은 원천 기술과 금융, 동맹 네트워크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미국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반면 중국은 응용 기술과 실행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에너지 자원 확보에서도 점차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비유럽 국가 지원입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게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며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채와 정치적 의존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자원이 중국의 패권 강화에 긍정적이면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적 측면입니다. 중국은 군사 규모에서 점진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은 기술적 우위와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여전히 강력한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응답 시간 가지겠습니다. 외대부 디플로마스 인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된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자, 지금 세계는 어디 있나? 우리의 메인 주제죠. 신냉전, 한미일, 북중러.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많은 국가들이 한미일과 북중러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 외의 다른 국가들은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받았고 그럼 그 국가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신냉전 속에서 어떤 떠오른 국가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냉전의 이득을 본 수혜 국가들, 마지막으로 신냉전의 피해 국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냉전 속에서 떠오른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뽑은 국가는 인도입니다. 그 앞선 팀들이 발표했을 때 인도라는 국가가 많이 언급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좀 더 신박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도의 실용주의 외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면 그 전에 인도가 어떤 이미지로 우리나라한테 각인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인도는 쿼드, G20, IPEF 등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는 알타시아, 즉 탈중국화의 흐름 속에서 반사이익을 제대로 받고 있는 수혜국 중에 한 국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는 외교보다는 미국과의 협력과 상호 호혜가 중심이 되는 확실한 외교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국가인데 제가 여기서 실용주의 외교라고 언급드린 이유는 인도가 미국과의 관계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외교를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러시아의 외교를 집중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중국과의 밀착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자 인도의 외교에 있어서는 싼값의 러시아산 원유를 최대로 수입하고 있고 러시아산 무기 및 정유 화학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정례화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과의 관계도 관리 중에 있습니다. 중국과는 파키스탄과의 문제 등으로 국경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와 그 지역 패권 내의 어떤 위기감 고조 문제로 인도와의 관계는 중국과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인도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중국이 이끄는 브릭스 그리고 상하이협력 기구 SCO 그리고 1대1로 정책 등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인도는 실용주의 외교를 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인도의 비동맹주의라는 그 군행전 시기의 외교 정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아바나 선언과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비동맹주의가 어떻게 자국의 이익을 중점으로 외교를 진행해 왔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외교입니다. 우선 여기서 인도의 대미 외교가 지정학에 미치는 영향은 앞서 설명드렸던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다양한 강대국들과의 이해관계로 엮여있는 국가임으로써 이러한 실용주의 노선을 택했을 때 한국이 얻어갈 수 있는 교훈적인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그 냉전 시기의 비동맹주의의 노선의 연장선으로서 인도는 현재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인도가 자국 우선주의적인 외교, 즉 자신의 국익을 제대로 추구할 수 있는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국이 본받아야 될 점은 이러한 장점들을 극대화시키고 이걸 바탕으로 외교를 추진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 이러한 다양한 동맹국들 그리고 강대국들과 적대국들을 간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뭔가 가치 외교 또는 중립 외교, 균형 외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략적 우위, 즉 자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내세울 수 있는 국제 무대에서의 위상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지점이 가장 외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도의 실용주의 외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동맹국과 견제국과의 외교 관계를 모두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교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공간, 즉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외교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외대국어 1학년 황남녀입니다. 저는 이번 신냉전의 수혜국 발표를 맡게 되었고요. 국가는 아까도 계속 언급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시지 못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만남은 사실 운명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석유를 바탕으로 한 세계 패권을 원했던 미국, 그리고 자신을 거친 아랍 세계에서 지켜줄 뒷배가 필요했던 사우디아라비아, 둘의 결국 만남은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구축해 미국이 세계 최고 패권국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바마 시대 셰일가스 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사우디와 미국이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유명한 사건도 있었죠. 빈살만 왕세자가 바이든의 연락을 패싱하고 러시아와의 통화 기록을 공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거의 불륜이죠 이건. 네, 이렇듯 현대에 들어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조금씩 악화되고 있는 와중에 사우디는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하는 방안을 통해서 시장의 다각화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사우디가 어떤 수혜를 입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우디가 중동의 지역 강국으로 최근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우디라는 국가가 그렇게 군사 기술이 엄청 뛰어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저 지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엄청난 오일 달러를 기반으로 사우디는 여러 서방 국가들을 통해서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2023년 기준 국방비는 무려 750억 달러였습니다. 세계 3위 규모였죠. 동이란에 사우디와 군사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란의 국방 예산이 74억 달러, 그리고 중동과 대립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국방 예산이 190억 달러였던 걸 생각했을 때 사우디가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을 쓰면서 국방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유명한 사례로는 우리나라와도 이제 국방부가 4조 2,500억 원 규모로 천궁2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렇듯 사우디가 국방면에서 강력해지고 있는 와중에서 사우디의 입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대표적인 이슬람계의 이제 수니파 수장이죠. 최근에 이제 사우디가 결국 서방 측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사우디는 이제 아라비아권에서 이란과 함께 양대 맹주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 이렇게 사우디가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역시 사우디의 경제적인 영향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사우디가 과거 신생 왕국이었던 시절과 비교해서 현재는 그 영향력이 매우 대단한데, 최근에 대표적인 사례로 사우디가 페트로 위안 시스템, 즉 석유를 위안으로 받는 시스템을 논의하자 미국 측에서 긴장감이 돌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 이제 미국과 예를 들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당시에 자신들도 핵무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하는 등 뭐 이런 곳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활용해 여러 가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우디의 이점, 바로 인프라의 큰 발전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른 아랍 국가와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우디가 원유를 수출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기반을 확보해서 국가다운 모습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것이 발전한 리야드의 모습인데, 이것을 기반으로 사우디가 아까 대전외교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뭐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죠. 그리고 사우디가 여러 프로젝트에도 참여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도 사우디가 중요한 허브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또 사우디에서 최근 여러 외국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네온 프로젝트도 있었죠. 위에 보이는 더 라인이나 여기 펜타곤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우디가 최근에는 자신들의 인프라를 입증해 2034년에 월드컵도 유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우디는 현대사회에 여러 수혜를 입은 신냉전의 수혜국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바로 다음부가 정말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네, 다들 많이 지쳐보이셔서 빠르게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먼저 이 카자흐스탄을 저희는 이제 신냉전의 피해국으로 선정했는데요. 이 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지난 30여 년간 여전히 러시아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깊게 얽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지만 러시아의 견제로 이는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 경로는 여전히 러시아를 통하고 있고, 특히 이 GDP의 16.2%가량 그리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석유 사업, 천연가스 사업은 러시아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출에 의존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석유 운송을 4차례나 중단했는데요. 여기에는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지 않자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큰 무역 규모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이 대부분의 소비재나 공산품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카자흐스탄 또한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었고 또 특히 수입품 가격이 인상되면서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경제적인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바탕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카자흐스탄 국내에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초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신냉전 시대에서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펼치고자 하는 카자흐스탄에게 이와 같이 서방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서 러시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국가의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신냉전 속에서 영향을 받아왔고 어떻게 쏠국이 되고 또 고립국이 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시간 넘어서 너무 죄송드리고 바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포럼에서 신냉전 시대 속 중견국, 신흥국의 영향력 확대와 외교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수원외국어 고등학교 정치외교법 동아리 컴플렉스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신냉전 구도의 심화 속에서 양극체제가 재구성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견국과 신흥국은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며 글로벌 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를 통해 중견국과 신흥국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하는 외교적 역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발표의 핵심이 되는 용어의 정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냉전입니다. 신냉전은 소련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된 이후 핵무기와 ICBM을 보유한 4개의 국가가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신흥국입니다. 신흥국은 신흥공업국의 줄임말로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과와 함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실현한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신흥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과 러시아, 중국 진영 사이에서 제3의 세력으로 부상하여 대결 구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방의 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자율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견국입니다. 중견국은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설명하는 용어로 강대국에 못 미치지만 약소국도 아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신냉전 시대 가운데 중견국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위치를 정하는 국가로 이들은 다자주의와 중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중견국은 적대의 정치에서 공존의 정치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현안적 중개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견국이 부상한 이유에는 이들이 현상타파적 국가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외부지향적 전략은 공격적이거나 탐욕스럽다는 인식을 받지 않기에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외교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높은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흥국이 부상한 이유입니다. 신흥국이 부상한 이유에는 다극체제의 등장과 경제적 영향력의 증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냉전은 기존의 양극체제가 아닌 다극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다극체제에서 신흥국들이 경합국가로 부상하여 국제협력과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신흥국들은 경제적 파워를 점차 강화하고 있고 이러한 경제적 성장은 신흥국들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다음은 개별 국가의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의 외교 정책은 정치적 이슬람과 지정학적 열망 간의 긴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EU 가입 실패 이후 서구를 넘어 터키의 역사적, 문화적 연계를 가진 지역으로 영향권을 확장하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다음 3가지 정체성 요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스만 제국의 역사와 전통. 둘째, 정치적 이슬람과 무슬림 통합을 통한 지역 연계 강화. 셋째, 전통 지정학적 사고에 기반한 지역 세력으로서의 열망. 이러한 요소들은 터키가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열린 기회를 활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전략적 깊이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국 외교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신흥시장 그룹인 브릭스 국가의 일원으로서 높은 국채 수익률과 급속한 경제 성장률 등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신흥국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포함한 아프리카 정체성을 강조하며 범아프리카주의와 반제국주의를 외교 정책의 핵심축으로 삼아왔습니다. 하지만 높은 실업률과 빈곤 등의 내부 문제는 남아공의 외교적 목표와 실제 능력 간의 괴리를 드러내었습니다.
따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흥국 외교는 범아프리카 정체성 바탕의 실용적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중견국 외교 사례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전통적 중견국으로서 평화 유지 활동 등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주의적인 외교를 실천해왔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특히 올로프 팔메 총리 집권 이후 본격화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세계의 양심이라는 슬로건 아래 도덕적 권위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 평화를 위한 규범적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후 스웨덴 정부는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행하고 국제기구에서 명확한 목표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중견국이자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중견국 외교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이끄는 협력적이고 규범적인 외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외교 양상이 국제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중견국들은 다자 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 질서를 견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중견국들과는 달리 기존 강대국 중심의 체제를 재구성하고 새로운 다자 기구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국제 무대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흥국과 중견국의 미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중견국들은 외교적 자원 및 다자 간 협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국제적 입지를 강화할 것이고 기술 발전과 국제적 갈등 상황에서의 중재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흥국들은 고속 경제 성장과 높은 청년 비율을 바탕으로 소비 시장 및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두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치적 불안정성과 안보 문제는 아직 도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견국은 안정과 협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신흥국은 성장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